어머님. 숨 막혀서 그래요. 이 집에서 다 같이 숨 좀 쉬려면 이게 최선이에요. 인내력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겨울을 저기서 버텨내시면 저희도 다시 생각해보죠. 며느리 지수의 목소리는 아침 햇살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쨍그랑 며느리가 커피잔을 식탁에 어찌나 세게 내려놓았던지 받침 접시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얌전히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감히 깨뜨릴 수 없는 침묵 속에서 내 나이 75의 모든 무게를 느끼며 앉아 있었다. 내 이름은 윤서연. 47년간 대학 법학과 행정실장으로 일했다. 서류 가방을 든 단정한 옷차림과 법정 안의 서기처럼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기억되던 사람이었다. 석 달 전, 가벼운 뇌졸중이 내 다리를 붙잡기 전까지는 나는 익숙한 일상의 온기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지. 차가운 베란다로 향하게 될 줄은 몰랐다. 먼지 쌓인 상자들과 잊힌 원예의 도구들 곁으로 나는 지금 서울의 아들, 내외 집, 그들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뇌졸중 후 의사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아들 동욱이는 자신들이 돌봐주겠다며 잠시 들어와 살라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그 돌봄이 장을 봐주고 병원 예약을 챙겨주고 약 먹는 시간을 확인해주는 것인 줄 알았다. 내가 곧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짐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베란다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고 나는 삐걱거리는 접이식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얇은 담요 한 장으로는 밤새 스며드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다. 난방시설은 없었고 빛이 들어올 창문도 없었다. 벽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가 걸려 있을 뿐이었다. 나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페인트가 부풀어 오른 자리를 하나하나 세었다. 문득 대학 행정실이 그리워졌다. 교수님들의 논쟁 소리, 서류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빳빳한 종이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늦은 아침, 아들 동욱이가 베란다 문을 빼꼼 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 반. 마지못한 반이 섞인 목소리였다. 아내와 마찬가지로 구겨진 운동복 차림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재처럼 메마르게 나왔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곧 작은 난로라도 하나 넣어 드릴게요. 차당이만 좀 확인하고요. 네, 나는 알겠다고 겨우 대답했다. 아들이 문을 닫자마자 며느리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러다 얼어 죽으면 성가신 법적 절차 없이 깔끔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목소리를 조금 높여 말했다. 매일 저렇게 얼굴 보고 사는 것보다는 낫지. 나는 숨을 죽이고 자는 척했다. 손발은 힘이 없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나는 수많은 서류들을 정리하고 흔들리는 손으로 서명하는 늙은 교수님들을 대신해 회의록을 작성하던 내 모습을 기억했다. 평생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나는 일어나 베란다 문에 걸린 겉옷을 찾아 걸쳤다. 그리고 침대에 다시 앉아 골판지 상자와 녹슨 연장들에서 나는 냄새를 들이마셨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늙고 의존적인, 보기 싫은 현실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두 번째 밤은 더 추웠다. 나는 얇은 담요를 턱 밑까지 끌어당기고 한밤중에 추위에 떨며 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남편 생각이 났다. 그의 웃음소리, 뇌졸중 소식에 울던 나를 안아주던 그의 품. 이제는 팔아버린 우리의 작은 아파트. 다시는 걸을 수 없을 대학의 복도. 그리고 건강했던 시절
내가 서명했던 수많은 서류들이 떠올랐다. 다시 아침이 밝았고 나를 깨운 것은 낯선 기계음이었다. 내 휴대폰이었다. 이 집으로 오기 전 혹시 몰라 아들 내외의 차 글로브 박스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발신인은 조카였다. 이모, 괜찮으세요? 상냥한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흘러왔다. 그럭저럭 지낸다.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가 추워 보여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나는 침을 삼켰다. 괜찮아. 엄마가 그러시는데 서재 방에서 지내신다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니, 나는 베란다에서 잔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모,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전화는 끊겼다. 나는 눈을 감았다. 불법? 나는 그동안 예의를 차리느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감사함을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감사는 따뜻한 난로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었다. 추위에 떨며 느끼는 것은 감사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바쁘게 움직였다. 손녀의 어릴 적 담요가 들어있는 낡은 장난감 상자를 찾아냈다. 그 중 하나를 침대 위에 깔았다. 그리고는 손전등의 방향을 선반 쪽이 아닌 침대 쪽으로 돌려놓았다. 아주 작지만. 나만의 성격을 만드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환영받지 못했고 안전하지 않았으며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환풍구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내 가슴을 태웠다. 아직도 저기서 저러고 계시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며느리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산송장처럼 누워있는 것보다는 낫지. 저러다 정신이라도 오락가락하면 변호사가 말한 대로 판단 능력 없음으로 밀어붙이기 딱 좋잖아. 우린 그냥 변호사가 말한 대로 의학적 소견서 2장만 더 받으면 돼. 완전한 후견인이 되는 거야. 나는 환풍구에 귀를 바짝 댔다. 후견인 그 단어. 그들은 내가 얼어붙은 채 누워있는 동안 돈과 통제권을 손에 넣기 위해 법적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옆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다. 눈물이 베개에 고였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이것은 가족이 아니었다. 차가운 계산이었다. 나는 그날 밤 얼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내 정신이 온전하게 남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내 손에 있던 권위, 서류를 검토하던 명료함,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내게 남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은 이틀 밤의 추위가 나를 약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생존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고 인내는 굴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내가 맑은 정신으로 그들의 식탁으로 걸어가 내 변호사가 서명하고 나를 잘 아는 은퇴한 판사가 보증한 퇴거 통지서를 내밀게 할 불꽃이 되어주었다. 그 판사는 정의가 어떤 느낌인지 설령 그것이 차가운 베란다에서 시작될지라도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베란다에서의 첫날 밤은 예상보다 더 추웠다.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스웨터를 껴입고 거친 담요를 어깨까지 단단히 둘렀다. 그리고 집 본체와 연결된 문틈으로 스며드는 외풍을 무시하려 애썼다.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 나무십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들의 소음이 벽을 통해 증폭되어 들리는 듯했다. 침대의 쇠파이프가 등을 찔러 뼈마디가 쑤셨다. 나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몸을 웅크리고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나를 잠 못 들게 한 것은 추위만이 아니었다. 기억들이었다. 나는 아들 마이클이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렸다. 내가 도시락을 싸줄 때면 눈을 동그랗게 뜨던 모습. 스펠링 비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을 때조차도 나를 껴안던 그 방식. 나는 법원 기록을 타이핑하며 손가락이 마비될 때까지 더블 시프트 근무를 했다. 아들에게 새 신발과 피아노 레슨을 사주기 위해서였다. 남편의 연금이 끊겼을 때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 휴가를 희생했던 기억. 아들은 세계주나 떨어진 대학에서 금융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잊힌 가구처럼 그의 차고에서 떨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뻣뻣한 무릎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내 입김이 허공에 하얗게 흩어졌다. 그들이 남겨둔 보온병에서 미지근한 물을 조금 따랐다. 가슴의 답답함을 겨우 달랠 정도의 양이었다. 그 옆 쟁반에는 쌀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차갑고 숟가락도 없었다. 나는 핸드백에 있던 플라스틱 포크를 사용했다. 나는 그들이 떠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다리를 움직이기 위해 옆문으로 살며시 빠져나와 우체통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날 오후 차고 문 위쪽에 작고 금이 간 창문을 통해 나는 그들이 친구들과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와인, 과자, 파티용 플래터가 가득 담긴 식료품 봉투를 들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차도를 통해 울려 퍼졌다. 생일이었다. 나는 잊고 있었다. 마이클의 아내가 그날 42살이 되었다. 차고에서 나는 그들이 거실에 모이는 것을 보았다. 커튼 틈으로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 케이크를 가져왔다. 벽에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생일 축하해, 레이첼. 금색 글씨로 쓰여 있었다. 아무도 나를 확인하러 차고에 오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케이크 한 조각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목이 따가울 때까지 기침을 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소매로 피를 닦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처언을 매트리스 밑에 숨겼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히 말했다. 나는 그들의 가족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자정 무렵 뒤편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차고의 벽은 온수기 근처가 얇았다. 나는 그곳에 귀를 대고 숨을 죽였다. 마이클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아직 여기 계셔? 그래, 기껏해야 이틀 버티실 줄 알았는데 잠시 침묵, 아니, 그분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진행할 수 없어. 변호사가 그랬어. 2번의 의료 검토만 더 받으면 완전한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또 잠시 침묵, 아무것도 서명 안 하셔. 그냥 유령처럼 저 안에 앉아 계시기만 해. 그리고는 킥킥 웃었다. 맹세컨대 엄마는 보기보다 강인하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실수하시면 건망증이나 혼란 같은 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나는 벽에서 물러섰다. 속이 뒤집혔다. 후견인.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들은 단지 잔인한 것이 아니었다. 계산적이었다. 그들은 나의 의료 선택권, 재정, 남은 자산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내가 무너지기, 울기, 잊어버리기, 비틀거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 침묵을 항복으로 착각했다. 그것은 실수였다. 나는 다시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나는 담요를 더 단단히 여미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을 무렵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도 분노도 아닌
단지 진실. 한때 내가 법원 서류를 준비했던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한때 내가 법정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과 같은 목소리로 전달될 진실. 그들은 이틀 밤의 추위가 나를 약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지붕을 누가 세웠는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완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기시켜줄 참이었다. 내 손녀 릴리가 2년 전 크리스마스에 이 시계를 선물했다. 할머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아이는 자랑스럽게 내 손목에 이 세련된 작은 물건을 채워주며 말했다. 걸음수도 추적하고 심박수도 모니터링하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녹음도 돼요. 그때 나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달랬다. 아이는 언제나 사려 깊고 실용적이었으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내 딸, 제 엄마를 많이 닮았다. 나는 주로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매일 시계를 찼다. 이것이 나의 방패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마이클의 후견인 계획에 대한 속삭임을 엿들은 그날 밤, 나는 시계 화면을 3번 눌렀다. 화면이 한 번 빨갛게 깜빡였다. 듣고 있다는 뜻이었고 나는 녹음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침 식사 중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권하지도 않았지만 마이클이 커피를 리필하러 복도를 지날 때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에게 미소 지었다. 나는 차고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날 오후 늦게 그들에게 또 손님이 왔다. 이번에는 마이클의 대학 친구 샘이 방문했다. 허리띠 버클만큼이나 큰 의견을 가진 시끄럽고 활기찬 남자였다. 나는 차고 벽 너머 몇 피트 떨어진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아직도 저 밖에 계셔. 샘이 웃으며 물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낮았다. 차고에 말도 안 돼. 그거 진짜 냉혈한 짓이다. 친구야. 괜찮을 거야. 마이클이 말하고는 킥킥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이 집은 우리 거였어. 서류 작업만 빠졌을 뿐이지. 레이첼이 끼어들었다. 차고는 그분이 죽어도 아무도 불편하게 하지 않을 유일한 장소야. 그들은 모두 웃었다. 나는 다시 시계를 눌렀다. 또 한 번의 깜빡임. 또 하나의 파일이 저장되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녹음했다. 그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말, 일상적인 대화로 위장된 순전한 잔인함. 그날 밤 나는 파일들을 검토했다. 오디오는 깨끗하고 선명했으며 모든 단어가 뚜렷하게 들렸다. 내가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던 종류의 증거였다. 판사들이 몸을 기울여 듣던 종류의 증언. 나는 차고에 숨겨진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열었다. 마이클은 접근을 차단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5년 전 돈을 대준 리노베이션 때 설치했던 2번째 회선을 몰랐다. 나는 여행 가방 안에 여전히 넣어둔 낡은 태블릿을 사용해 오디오와 비디오 클립을 전송했고 그 후 거의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녀의 이름은 프랜시스였다. 우리는 20년 이상 나란히 일했다. 그녀는 한때 가정법원부서의 수석서기였으며 백과사전 같은 기억력과 학대에 대한 무관용으로 유명했다. 내가 은퇴할 때 그녀는 나에게 노란 장미를 가져다주며 말했다. 정말로, 정말로 제가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그날 밤 나는 전화했다. 프랜시스는 첫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받았다. 언제쯤 예의 차리는 걸 그만두실까 궁금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뭔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나는 그녀에게 파일들을 이메일로 보냈다. 5분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받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이건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차고의 온도가 조금 덜 씁쓸하게 느껴졌다. 정희가 내 말을 들었고 이제 옷을 차려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집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자정이 넘었을 때 나는 어깨에 코트를 걸치고 차고 옆문에 앉았다. 통화할 수 있는 신호가 겨우 잡히는 곳이었다. 전화기가 울릴 때 나는 가슴 가까이에 전화기를 꼭 쥐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일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가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낮았다. 엘리너, 그가 말했다. 네, 벤튼 판사님? 내가 대답했다. 깨우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몇 년 동안 이 전화를 기다렸소. 그는 진심이었다. 뒤따르는 한숨 소리에서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보시오. 나는 모든 것을 조용히, 천천히, 과장 없이 말했다. 마치 내가 그의 법정에서 수천 번 했던 것처럼 사실만을 차고 얼어붙을 듯한 밤, 내가 녹음한 대화들, 후견인 계획, 나를 짐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 내 죽음을 두고 웃던 그들의 웃음소리, 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오디오, 비디오, 날짜, 얼굴들, 모든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내가 언젠가 말했지? 배신당하면 나한테 먼저 전화하라고. 기억합니다. 내가 속삭였다.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도 말했지. 그가 계속했다. 아무도 그 방에서 가장 날카로운 여자를 기억하지 못하거든. 그녀의 말이 그들의 말과 맞설 때까지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이 지는 거야. 목이 메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나는 은퇴한 판사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친구들이 있지. 좋은 친구들. 그리고 어느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소.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사건을 준비하던 법률 전략처럼 자비 없이 위험 부담이 큰 계획을 층층이 세웠다. 그는 나를 민사 법원 서기와 연결해 주었다. 새벽 3시까지. 나는 보안 채널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했다. 프랜시스, 내 변호사가 이미 초안을 작성해 두었다. 우리는 마이클과 레이첼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노인 학대, 재정적 강압, 불법적인 주거 환경을 이유로 들었다. 즉각적인 유용 위험을 이유로 자산 동결 신청도 포함했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눕지도 않았다. 나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겉옷을 단단히 여미고 차고 벽을 가로질러 춤추는 그림자들을 응시했다. 오전 7시 13분. 내 전화기가 울렸다. 명령 승인, 긴급 금지 명령 승인, 12시간 내 집행, 12시간. 그것이 내가 필요한 전부였다. 오전 9시까지. 프랜시스는 이미 법원 지정 집행관과 지역 법집행기관에 연락을 취했다. 마이클이 제출했던 어떤 의료평가에서도 내 이름은 부양가족 상태에서 지워졌다. 내 계좌의 금융활동을 검토하기 위해 법의학 감사관이 배정되었다. 정고. 레이첼이 전화기를 스크롤하고 마이클이 커피를 내릴 때 나는 차고에서 나와 봉인된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이클이 돌아섰다.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두 손가락으로 표면을 가로질러 밀며 말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사람은 내 재산의 어떤 측면도 연락하거나 소통하거나 재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웃었다.
그때 프랜시스가 내 뒤로 들어왔고 그 뒤를 클립보드와 배지를 든 경찰관이 따랐다. 마이클 하퍼 씨, 경찰관이 말했다. 송달 받으셨습니다. 레이첼이 머그잔을 떨어뜨렸다. 산산조각이 났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프랜시스가 대답했다. 그리고 금융조사 통지서도요. 마이클은 창백해졌다. 진심일 리 없어. 나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당신들은 나를 죽게 하려고 차고에 넣었어. 그걸 두고 웃었지. 돌봄인 척하면서 모든 걸 빼앗을 계획을 세웠어. 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경찰관이 손을 들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내가 돈을 대는데 도움을 주었던 집은 더 이상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여자가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고 내가 한때 섬겼던 바로 그 시스템의 보호를 받으며 이번에는 내 손에 의사봉이 들려 있었다. 베란다의 추위 속에서 나는 그들이 나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무능하고 혼란스러우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들의 법정에서는 내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나는 47년간 법의 전당에서 일했다. 나는 증거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때로는 가장 큰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절망에 빠져 있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나는 행동해야 했다. 나는 내 낡은 수첩에서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먼지 쌓인 기억 속에서 나는 그 번호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나에게 말했다. 정말 기댈 곳이 없을 때 차 교수님께 연락드려요. 그분은 그냥 동료가 아니라 내 인생의 스승이자 당신의 진정한 친구니까. 차 교수님, 내가 일했던 대학의 법학과 학과장이셨고 정년 퇴임하신 지는 5년이 넘었다. 그는 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학자 중 한 명이었으며 무엇보다 원칙과 정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고도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교수님, 저 서연입니다. 윤서연.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놀라움이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실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잘 지내셨소?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려서 다름이 아니오라. 혹시 잠시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 목소리의 무게를 감지했는지 차 교수님은 두말 없이 약속을 잡았다. 알겠소. 내일 오후 2시에 학교 앞 늘푸른 찻집에서 봅시다. 다음 날 나는 아들 내외가 모두 출근한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나는 내 가장 단정한 남색 코트를 입고 가방 안에는 내 일기장과 작은 녹음기를 챙겼다. 늘푸른 찻집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낡은 목자의 테이블과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대추차 향기. 차 교수님은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앉아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내려 앉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가 따라주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나의 증거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지난 몇 달간의 제 삶입니다. 교수님,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베란다에서의 생활,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들, 아들의 침묵, 그리고 내가 녹음한 성년 후견 계획에 대한 그들의 대화까지
나는 울지 않았다. 마치 법정에서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무관처럼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달했다. 차 교수님은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내민 일기장을 꼼꼼히 읽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내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굳어갔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찻잔을 든 그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군. 그 한마디는 지난 몇 달간 내가 느꼈던 모든 서름과 억울함을 씻어주는 듯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었다. 윤 실장님, 그가 나를 불렀다. 이건 단순한 가족 불화가 아니오. 명백한 노인 학대이자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 시도여. 저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저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소. 그의 단호한 말에 나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우리는 방어만 해서는 안 돼요. 공격해야 하오. 저들이 윤 실장님을 무능력자로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들을 가해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오. 그날 차 교수님과 나는 낡은 찻집에 앉아 방역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나에게 최고의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사건을 단순히 재산 다툼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인 노인 학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법원과 언론의 주목을 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들은 윤 실장님의 침묵을 동의로, 인내를 굴복으로 착각하고 있어.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하오. 실장님의 침묵 속에는 얼마나 날카로운 논리와 정확한 기록이 숨어 있었는지를. 찻집을 나설 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곁에는 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갑옷을 입은 든든한 아군이 함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베란다에 갇힌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내 존엄과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 나서는 노련한 지휘관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상대로 벌이려 했던 법정 싸움. 그것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나의 주 무대였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차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수님은 약속대로 국내 최고의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를 내게 소개해 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원. 나이는 내 아들보다도 어려 보였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예리했다. 우리는 그녀의 현대적이고 깔끔한 사무실에 마주 앉았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47년간의 행정 경험이 담긴 날짜별로 완벽하게 정리된 나의 일기장. 그리고 내 아들의 배신과 며느리의 탐욕이 고스란히 담긴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한지원 변호사와 그녀의 팀은 며칠 밤낮으로 나의 증거들을 분석했다. 녹음된 대화는 한 글자 한 글자 문서로 옮겨졌고 일기장의 내용은 주요 사건별로 정리되었다. 그 과정은 마치 내가 수십 년간 해왔던 법원 서류 작업을 보는 것처럼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차 교수님도 함께였다. 한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내 앞에 펼쳐 보이며 우리의 공격 전략을 설명했다. 어머님, 저희는 단순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아드님 내외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어머님을 정신적으로 더 압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습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러했다. 첫째, 가정법원에 임시보호 명령을 신청한다. 이것은 노인 학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법원이 받아들이면 가해자인 아들 내외는 즉시 어머님의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어머님의 모든 금융 자산에 대해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한다. 이것은 아드님이 어머님의 연금이나 임대 수입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도록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는 조치다. 셋째, 이 모든 법적 조치와 함께 녹음 파일을 증거로 경찰에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다. 그것은 상대가 반격할 틈도 주지 않는 완벽한 법적 포위망이었다. 차 교수님은 한 변호사의 계획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소. 저들이 윤 실장님을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으니 우리는 법의 힘으로 저들이 얼마나 무도한 자들인지를 증명해야지.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났다. 나는 수십 장의 서류에 내 이름 석자를 쓰고 내 도장을 찍었다. 내 손은 47년간 법원 서류에 서명해왔던 것처럼 조금의 떨림도 없이 단호했다.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고 나는 결과를 기다렸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더 이상 경자의 집에 머물지 않았다. 차 교수님은 나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무도 모르는 작은 오피스텔을 임시로 마련해 주었다. 나는 그곳에서 조용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도 짧았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아들을 너무 믿었던 것이 죄였을까?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족을 사랑했고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류를 제출한 지 48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오후 한지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승리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방금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임시 보호 명령과 재산 보전 처분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긴급성이 인정되었어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한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법원 집행관과 경찰이 내일 아침 9시에 아드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갈 겁니다.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요. 내일 아침이요? 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무도 어머님을 그 차가운 베란다로 내몰 수 없습니다. 법이 어머님을 지켜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회색빛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늦었지만 마침내 도착한 정의의 빛처럼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보고 있지요? 당신의 서연이가. 마침내 해냈어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것이다. 나의 존엄과 권리 위에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지 않았다. 나는 밤을 새웠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날카로운 명료함 때문이었다. 나는 마치 47년간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재판을 앞둔 법원 서기처럼 정신이 또렷했다. 나는 남편이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가장 좋은 남색 모직 코트를 입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핏기 없는 뺨을 두어 번꼬 집어 혈색을 돌게 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발급된 두꺼운 노란색 서류 봉투를 마치 중요한 서류철처럼 팔 아래에 끼웠다. 아들 내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나에게는 여전히 이 집 열쇠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들 동욱이는 셔츠도 입지 않은 채 시리얼에 우유를 말아 먹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세상에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처럼. 며느리 지수는 잠옷 가운 차림으로 싱크대 옆에 서서 입가에 비웃음을 문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그들의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행동은 신중하고 조용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섰다. 동욱이가 귀찮다는 듯이 돌아보았다. 뭐예요?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마치 광고지라도 되는 양 한 손으로 거칠게 봉투를 찢었다. 그러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봉투의 상단, 법원의 인장, 그리고 검고 굵은 활자를 훑었다. 긴급 임시보호 명령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원고 윤서연, 피고 이동욱, 김지수.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뭐야? 그게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동욱이가 쓴웃음을 터뜨렸다. 자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셨네. 우리 어머니께서 나는 진실을 제출했을 뿐이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는 베란다를 내 집으로 만들었고 너희의 야망을 내 안위보다 중요하게 여겼지? 그리고 이제 나는 법을 나의 증인으로 만들었다. 그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리쳤다. 진심이 아니시죠? 이건 그냥 쓰레기라고요. 효력도 없을 거예요. 지수가 서류 뭉치를 낚아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여보, 여기 긴급 명령서가 있어. 30일간의 접근 금지 명령이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단다. 내가 말했다. 아들이 내게로 돌아섰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는 내 어머니시잖아요. 나는 네 원고다. 내가 대답했다. 그가 손안에서 서류를 구겨 쥐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날 겁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짓을 하게 놔둘 것 같아요. 당장 변호사한테 전화할 거야.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우리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고 단호하게 3번 울렸다. 나는 아들이 성큼성큼 문으로 걸어가 거칠게 열어젖히는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현관에는 2명의 경찰관과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 1명이 서 있었다. 이동욱 씨 되십니까? 키가 더 큰 경찰관이 물었다. 동욱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 귀하는 가정법원을 통해 발부된 보호명령을 송달받게 됩니다. 본 명령은 최은호 판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긴급법규 57조에 의거하여 집행관이 클립보드에 적힌 내용을 기계적인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본 명령에 따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김지수 씨는 즉시 피해자 윤서연 씨의 거주지에서 퇴거해야 하며 향후 30일간 피해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금지됩니다. 또한 재산 동결 명령에 따라 지수가 숨을 헐떡였다. 나는 여전히
두 손을 모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동욱이의 저항적인 태도가 어깨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분은 늙고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단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나는 너에게 30년의 희생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미래를 주었지. 그런데 너는 내게 베란다와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마저 훔쳐갈 계획을 주었다. 아들은 나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지수는 창백해진 채로 복도 뒤로 물러섰다. 집행관이 동욱이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1시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개인 물품만 챙겨서 퇴거해 주십시오. 물리적이든 디지털이든 어떠한 형태의 접촉이라도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며 체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들이라고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랬었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 너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한 여자를 과소평가한 또 한 명의 남자에 불과하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1시간도 차에 안 되어 집을 나갔다. 그들의 세계가 한순간에 뒤집혔다. 그들이 챙겨나가는 작은 가방들을 보며 나는 며칠 전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이 집을 나섰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밤이 되자 집 안은 텅 비었다. 나는 남편이 사주었던 바로 그 남색 코트를 입은 채 그들이 한때 내가 앉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던 바로 그 식탁 의자에 마침내 앉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밤 공기를 집 안으로 들였다. 내가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아들 내외가 쫓겨나듯 집을 나간 후 거대한 침묵이 집 안을 채웠다.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후의 폐허처럼 모든 감정이 소진된 텅 빈 침묵이었다.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 거실 소파에 온전히 내 몸 하나만을 뉘었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내 삶의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다렸다. 폭풍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세게 몰아쳤다. 차 교수님은 약속대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아끼던 제자이자 이제는 중견 기자가 된 한 사람에게 이 사건을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알렸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가족 간의 치정 싸움으로 비춰지게 두지 않았다. 대신 법을 평생 다뤄온 지식인이 겪어야 했던 법의 사각지대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노인 학대 문제라는 틀 안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이틀 뒤 한 유력 일간지의 사회면 톱기사로 내 이야기가 실렸다. 전직 명문대 법대 행정실장. 아들 부부에 의해 베란다에 감금. 법으로 존엄을 되찾다. 기사는 자극적이었지만 사실에 근거했다. 차가운 베란다에서의 생활. 성년 후견인이 되려던 그들의 계획. 그리고 내가 직접 녹음한 파일의 일부 내용까지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상세히 보도되었다. 기사에는 내가 은퇴식 때 찍었던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사진이 함께 실렸다. 그 사진 속에 품위 있는 내 모습은 기사의 비참한 내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대중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기사는 삽시간에 온라인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는 내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었다.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그들의 분노는 무서웠다. 그들은 내 아들 동욱이가 다니는 회사와 직책,
며느리 지수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순식간에 찾아냈다. 그 후의 일들은 내가 직접 겪지 않았음에도 눈에 선하게 그려졌다. 아들 동욱이는 회사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체면과 평판을 목숨처럼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를 학대한 불효자라는 낙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상사의 차가운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사표를 던져야 했을 것이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는 단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며느리 지수가 겪어야 했던 추락은 더욱 비참했을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소셜미디어 계정은 온갖 비난과 악성 댓글로 뒤덮였다. 그녀가 속해 있던 지역 맘카페에서는 그녀의 신상이 공개적으로 조리돌림 당했고 그녀는 자식 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는 폐륜 며느리로 낙인 찍혔다. 손자 준영이의 학교에서조차 엄마들 사이에서 그녀는 기피 대상 1호가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중시했던 사회적 관계망은 그녀를 질식시키는 거미줄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차 교수님이 마련해준 조용한 오피스텔에서 뉴스와 신문을 통해 지켜보았다. 나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나는 카메라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동정을 구하고 싶지 않았다. 나의 침묵은 역설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복수심에 불타는 늙은이가 아니라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던 피해자로 인식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인터넷 뉴스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들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대부분은 내 아들 내외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었지만 그 중에는 다른 종류의 글들도 있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나는 조용한 것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윤서연 할머니들을 응원합니다.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베란다에서 흘렸던 차가운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의 고통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뜨거운 공감의 눈물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나와 내 아들 사이의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 사회의 수많은 윤서연들이 겪고 있는 이름 없는 고통에 대한 고발이 되어 있었다. 법정이 내린 심판보다 세상의 여론이 내린 심판은 더욱 가혹하고 광범위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나는 그들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체면이라는 이름의 더 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나는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깊고 깊은 슬픔만이 밀려왔다. 내 아들의 추락을 지켜보는 어미의 슬픔.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나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싹트는 것을 느꼈다.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나는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된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집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와 나쁜 기억들로 더럽혀져 있었다. 나는 그 집을 처분했다. 그리고 차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았다. 작은 발코니에는 화분 몇 개를 두어 상추와 깨잎을 키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나는 온전한 나만의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건이 잠잠해진 후에도 나에게는 계속해서 편지와 이메일이 날아들었다. 그것들은 나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거나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늙은 부모들이 보낸 것이었다. 그들의 모든 편지에는 비슷한 아픔과 절망, 그리고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내가 겪은 일이 나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고민 끝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행정실에서 타자기를 두드렸던 솜씨가 아직 남아있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다. 나는 차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에 작은 블로그 하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 채널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베란다 일기. 그것은 나를 가두었던 절망의 공간을 세상과 소통하는 희망의 창구로 만들겠다는 나의 의지였다. 나는 그곳에 나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나는 내가 겪었던 일들을, 내 일기장에 적었던 내용들을 하루에 한 편씩 담담하게 올려놓았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 아들의 침묵, 베란다의 추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법의 도움을 받아 내 존엄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을.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블로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 글에 공감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저는 시골에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아들 내외는 명절에도 한번 찾아오지 않네요. 작가님의 글을 읽으며 밤새 울었습니다. 저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졌어요. 제 몫을 되찾고 싶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베란다 일기는 어느새 상처받은 노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고 용기를 얻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행정 경험과 법률 지식을 살려 그들에게 재산권을 지키는 방법, 노인 학대 지원센터에 연락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더 이상 복수나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 나에게는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다. 화면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나의 새로운 아들이고 딸이었다. 오늘도 나는 내가 새로 얻은 작은 아파트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다. 나는 더 이상 그 불빛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저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 내 글을 읽고 위로받고 있을 또 다른 윤서연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옛 가족을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한 가족을 얻었다. 나를 가두었던 차가운 베란다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등대가 되었다. 나는 내일 올라갈 글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는다. 존엄성은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나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미소 짓는다. 이것이 나의 진짜 승리다. 상처를 희망으로, 침묵을 연대로 바꾸어낸 것.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그 누구보다도 충만하고 의미 있게 써내려가고 있다.